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정말 복받은 집안이라고 유복한 것도 모자라서 다복하기까지 하니 부럽기 그지없다며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을 누가 할까요? 인생지마, 세옹지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저는 한 편도 채 안 되는 작은 쪽방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고 크게 상심하지 않고 지냈지만 자식들이 무려 6이나 있는데 그때는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었네요. 저보다 먼저 가버린 남편이 자주 생각나더군요. 다 뜯기고 뜯겨서 남긴 거라고는 남편이 예전에 쓰던 낡은 지갑뿐이었는데 그거 하나 쥐어들고 거기서 버텼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남편이 너무 그립다가도 한편으로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었고 의지할 만한 형제들 하나 없었지만 워낙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더군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 나이 22살에 6살 많은 남편에게 덜컥 시집을 가버렸거든요. 소개를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아주 괜찮은 청년이 하나 있다고 다른 집에서 데려가 버리기 전에 저보고 어서 빨리 시집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울음소리가 끝없이 들렸는데 제가 울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친정엄마가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볼 것 하나 없는 집안에 그것도 귀하게 키운 막내딸을 보내라고 그러셨어요.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슬퍼하며 지내셨어요. 나중에는 저희 할아버지도 한 발 물러서지면서 일단 한번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없던 일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눈치를 얼마나 보셨는지. 그래서 일단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는 했으니까요. 날은 큰 마음 먹고 나간 자리였는데 그날따라 비까지 억수같이 내리는 바람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식당에 도착했고 서로 간단하게 인사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창밖만 바라보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당연히 짜증이 났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억지로 끌려 나왔나 싶어서 어차피 하루 보고 끝날 사이인데 얌전한 척은 다 팽개치고 남자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밖에만 쳐다보냐고. 그렇게 불편하면 당장 일어나자고 했더니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죄송하다면서 일하는 곳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고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고 하자. 저보고 계속 아니라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고 치밀하며 음악 이야기도 했고요. 저도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묻기도 귀찮아서 그냥저냥 맞장구만 쳐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그 남자는 저보고 잘 들어가시라고 하더니 우산도 들고 있으면서 그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더 궁금해졌어요. 진짜 일하는 곳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저도 그 남자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때 따라가지 않았다면 인연은 끝났을 텐데. 그 남자가 도착한 곳은 어떤 공사장이었고 3층 정도 되어 보이는 건물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공사장에서 그 남자 홀로 비를 쫄딱 맞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비닐을 끌고 올라가서 덮고 있었어요. 공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무척이나 꼼꼼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하나 싶어서 지켜봤는데 저녁이 다 되어서야 내려오더군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할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원래 그런 아이라고 책임감도 대단하고 성실하기는 또 얼마나 성실한지 혼자서 그 건설을 먹여 살릴 정도라며 그 청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몇 번을 더 만나고 그때마다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옆에서 할아버지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엄마도 직접 만나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나이 22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건물을 짓는 것도 잘했지만 그것보다 건물을 보는 눈이 참 남달랐습니다. 건물을 지어주면서 여기에 무엇을 차려라, 어떤 것을 하면 괜찮을 거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을 찾는 손님은 점점 늘어났어요.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희 남편은 하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가와 건물을 사고 팔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큰 액수였어요. 부족함 없이 지냈던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자식들은 어찌나 챙기는지. 자기가 없이 커와서 그게 너무 싫었다며 결혼 초반부터 많이 낳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3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여섯째부터는 그냥 무덤덤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첫째와 막내랑은 14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들이 넷, 딸이 둘인데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아들이고 넷째와 다섯째가 딸, 막내가 아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전쟁터 같았는데 남편은 매일 잔칫날 같다고 좋아하더군요.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 형편이 제일 좋았을 때라서 정말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원래 부모라는 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막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첫째, 둘째보다는 더 많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막내가 머리가 비상해서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에게 수재라는 말도 듣고 실제로 수학대회에서 상도 받아오고 그러니 집안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시켜야 한다, 의사를 시켜야 한다, 주변에서도 저마다 한마디씩 했으니까요. 그때부터일 거예요. 저희 자식들끼리 조금씩 싸움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러면서 형제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더 서로 경쟁하느라 늘 시끄러웠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막아보려고도 해봤지만 이미 머리가 큰 자식들은 듣지 않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더 심해졌을 때 우리들에게 하소연하는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습니다. 무슨 하소연을 저에게 했을까요? 자기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첫째가 옷가게 사업으로 잘 되면 둘째도 옷가게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 가만히 있던 셋째까지 달라붙고 며느리들은 저희에게 닥달하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저러고 위에서 저러는데 아래 동생들이 어떻겠나요? 딸들도 마찬가지고 사이들도 그렇고 건물이 몇 채가 있든 통장에 잔고가 얼마쯤 모으는 데는 한 세월이 걸려도 녹아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남들은 사업 한 번 망하면 가세가 기운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었어요. 그동안 버틴 것이 용한 거였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람이 그칠 일도 없으니 결국 저희 두 부부가 결단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이 자식들을 한데 불러 모으더니 그날 작정을 한 듯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돈을 더 벌어봐야 돈이 아니라 독이라네요. 앞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은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자식들은 깜짝 놀랐고요. 딱 한 번 저희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의기투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희 남편이 더 이상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첫째부터 셋째까지 셋이 함께 와서는 세상 그렇게 가까운 형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때 첫째가 그러기를 우리 돈 많은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식들이 필요할 때 주셔야 자기가 그걸로 재산을 불리고 하지 왜 그걸 품에 안고 있냐고. 나중에 자식들 다 망하고 나서야 그때 주실 작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둘째도 나서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여동생들이나 막내는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라서 원 없이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컸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우리가 사업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겠냐고 막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걸 저희 남편도 화가 잔뜩 나서는 아들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모진 말도 하고 제가 옆에서 들어도 저희 남편 말이 100번이면 100번 다 맞았어요. 절대 주지 말라고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저희 남편이 몸이 아파서 한참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그때도 자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며느리들이랑 딸들만 왔다 갔고요. 잘 살아있나 감시하는 듯 했어요. 그러니 저희 남편은 속이 오죽했을까요? 그런 제 걱정을 남편도 하는지 병원에서는 항상 저에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셔서 평생 못 받아본 효도를 그때 받았나 싶었네요. 그 병원 원장 선생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엄청 가까워서 그런지 더 친숙했어요. 남편이 대학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대학병원이 있기는 한데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길래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원 원장님과 인연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 젊었을 때 보는 것 같다고 딸들이 일찍 태어났으면 사이로 삼았을 거라고 저에게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나중에라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꼭 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더라고요. 세상 여기보다 좋은 것 없으니 다른 곳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병원에서 받으라고 하면서 웃는 겁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가고 난 뒤에도 그렇게나 칭찬을 하더라고요. 원장 선생님도 저에게 무척이나 깍듯하게 대해주셨고요. 늦은 시간에 와서 살펴보고 너무나도 극진히 대하는 모습에 살짝 의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원장 선생님 부모들이 제가 알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남편 건설회사를 다닐 때 가까웠던 부부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자식을 많이 낳아봐야 소용없나 싶었고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야 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한동안 또 치료를 받았어요. 예전에 치료를 했던 위암이 전이가 돼버려서 나중에는 그 원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다가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게 된 거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자식들이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얼마 없는 겁니다. 제 몫으로 집 한 채와 통장에 남긴 1억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자식들은 계속 수상하다고 하면서 변호사님의 세무사의 각종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저희 남편이 남긴 재산을 찾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없는 걸 없다고 하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투명한데 그걸 어찌 숨기겠나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없다고 하더군요. 역시 실망하고 있는 자식들에게까지 그랬어요. 말아먹은 사업이 몇 개인데 이 정도 남은 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제 몫은 절대로 나눠줄 생각 없으니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든 뭘 하든 괜한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했는데 문제는 저희 막내였습니다. 나이도 제일 어리고 결혼도 늦게 했고 자기 형들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 자식들에게는 사업운은 없었나 봅니다.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형제들은 사업을 몇 번이나 도와주고 왜 자기 남편은 한 번도 안 도와주시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가족이 길에 나앉게 생겼다면서 잿발을 잡고서 하소연을 하는데 다른 자식들에게 막내 좀 도와주라고 전화를 돌려봐도 다들 자기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뿐이었고 그러다 저희 막내가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내에게 제 몫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기울어진 막내의 사업을 일으킬 만큼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또 망하고 그러다 저희 막내 아들이 자기 처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제가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시댁이 6이나 있으면 뭐 하나요? 어디 하나 마음 편히 갈 곳이 없는데요. 결국 저희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제가 살 곳을 알아봐 준다고 하더니 한평 남짓한 쪽방으로 나를 데려갔는데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갔네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계시라고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면서 길어야 한 달이라고 참으시라고 하는데 대답조차 하기 싫더군요. 그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입맛도 없고 나가기도 그렇고 그냥 쪽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옛날 고향이 생각나고 잘못된 남편이 보이는 꿈을 꾸는 게 더 행복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생각도 자주 나더군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립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이 쓰던 지갑을 옆에 놓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식사를 걸러서 그런 건지 언제부터인가 열이 나더라고요.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넘겨버렸는데 하루는 아침부터 온종일 열이 나는 바람에 어질어질하고 기운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도 작은 딸 빼고는 아무도 받지 않았고요. 정작 작은 딸은 큰오빠한테 연락한다면서 끊어버리더군요. 그때는 너무 서러워서 남편의 지갑을 들고 하염없이 울었는데
예전에 저희 남편이 아팠을 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중에 몸이 아프면 이 병원에 오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근데 거기 위치가 어딘지 가물가물해서 남편의 지갑을 뒤져보기 시작했고 수십 장의 명함들 속에서 익숙한 이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는 원장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이 사람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동안 신호만 가다가 누군가 받더군요. 받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김성환 씨라고 아시냐고, 기억하냐고, 내 남편을 기억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엄청 반갑다는 목소리로 사모님이세요?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하면서 제 안부를 따뜻하게 물어보는데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나 아프다고, 몸에 열이 나고 어지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원장 선생님은 집 주소가 어디시냐고 물어보길래 창피하고 그럴 것도 없이 제가 사는 쪽방 위치를 알려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밖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간신히 문고리를 잡고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때 그 원장님이 저를 붙잡는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실이더군요. 제 옆에는 원장 선생님이 있었고 저는 원장님의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병실이 예전 저희 남편이 쓰던 1인실이어서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당장 퇴원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원장 선생님은 저보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잠깐 기다리라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내심 부담스러웠어요. 곧바로 원장 선생님이 다시 오시더니 저에게 어떤 낡은 가방을 하나 건네주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원장 선생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돌아가신 선생님이 사모님께 남기신 거라고 열어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현금 다발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서 원장님 얼굴만 쳐다보자 저를 그렇게 외롭게 했던 제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조금씩 재산을 옮겨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맡긴 게 그 병원 원장님이었고요. 나중에 사모님이 자식들 없이 혼자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남기셨는데 그건 서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모님 앞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미 남겨놓으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대학병원 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많이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원장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셔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버리자 당시 동료였던 저희 남편이 꾸준히 몰래 그 집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면서 나중에는 대학 등록비며 현금까지 챙겨주셨고 그 덕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단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당분간은 병실에서 관리도 받으시고 음식이나 이런 건 드시고 싶은 거 말씀만 하시면 바로바로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전담으로 맡아주는 비서도 한 번 왔고요. 그렇게 보름 정도 병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쪽방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남편이 남겼다는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사던 곳보다 더 크고 신축이었어요. 역시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자식들이 오더군요.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첫째부터 막내까지 줄지어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저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자마자 정신없이 들어오더니 첫째는 저보고 이 큰 집에 혼자 지내냐고 물어보고 둘째는 이게 시세가 얼마냐는 소리만 수십 번도 넘게 하더군요. 거기다가 저희 막내는 아이 키우기 딱 좋은 동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자식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죽기 직전에 싹 다 기부해 버릴 거라고요. 죽고 나서 기부하면 자식들이 와서 도로 찾아간다고 하니 그 전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만 찾아오라고 했더니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첫째부터 막내까지 살기 힘들다는 소리만 주구장창하다가 밖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로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 힘들면 쪽방에 가서 지내라고요.
가격도 싸고 사람 살만하니까 나도 이 나이에 거기서 살아봤는데 젊은이들이야 오죽 잘 살겠냐고. 거기에 쪽방 주소도 내가 한 글자도 안 빼먹고 모두 다 기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말만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더군요. 며느리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볼일 다 봤으면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고는 그렇게 다 쫓아냈어요. 그 뒤로 며느리들부터 딸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하는데 하나하나 받기 귀찮아서 그런 시덥잖은 소리는 전화 말고 문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장문의 문자로 날씨가 어떻게 건강 조심하시라고 이런 소리를 구구절절 써서 보내네요. 물론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저희 남편이 그 병원에 자주 다녔는지, 그리고 나에게도 가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아마 남편 본인도 자식들이 변해버린 것을 느낀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남편도 저와 같은 뜻일 것 같네요.